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거래법 13주차가 된 것 같습니다. 이 13주차,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군요. 네, 끝까지 열심히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거래법 13주차는 이제 지난 차시에 저희가 신용장 그 거래에 있어서 법률 관계 부분을 하다가 그만뒀죠. 그래서 엄격일치 원칙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엄격일치 원칙 관련한 판례를 계속 살펴보고요. 그 근거, 내용 쭉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행장이 그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지급 거절을 한다거나 또 은행 간에 이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신용장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관련해서 매입은행, 개설은행 다툼이 있고요. 개설은행도 역시 이제 중요한 이해관계 있는 자죠. 그래서 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여러 그 당사자들이 관계된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2014년도 판례입니다.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무결함 선적 선화증권, 소위 이제 클린 온 보드 오션 빌 오브 레이딩, 빌 오브 레이딩이면은 이제 선화증권이죠. 클린이 붙으면 무결함입니다. 제시를 요구한 경우 제시된 선화증권의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 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조항 또는 부기가 없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면 비록 무결함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무결함 선적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할 것이나 자 무결함 선적 선화증권이 요구되는데 꼭 무결함이다. 클린이란 말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본선 적재가 있었다라는 기재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그 부지약관 나는 잘 모르겠다. 선적이 부지약관 그 물품 상태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선적을 한 경우 이게 유효한 선적이고 선화증권 유효한 선화증권으로서 신용장 대금 청구 시 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른다라는 건 하자가 있다 적극적으로 이거하고 다르죠. 그거는 이제 클린 빌 오브 레이딩에 해당이 된다. 신용자에서 별도로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우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제시는 그 자체로 신용장 통일규칙 제20조 2항 B6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적극적인 불이유치에 해당하고 자 용선계약 선화증권은 당사자가 특별히 그걸 신용장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은 적격성 있는 선화증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UCP 600에 따르면은 용선계약 선화증권 제시는 적정 불이치에 해당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를 이유로 제시자에게 지급 거절 통지를 하면서 적격성 있는 선화증권이 아니다. 지급 거절한다. 용선계약은 이거 배를 빌리는 계약하고 계약에 관한 선화증권이니까요. 적합 선화증권이어야 됩니다. 다른 추가적인 기재 없이 용선계약 선화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개설은행이 불일치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통지로서 UCP 600 제16조 C항에 부합하는 지급거절 통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급거절 통지 시에 그 불일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하자가 있어서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지급을 못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근데 이 사안은 지금 용선계약 선화증권 명백한 불일치입니다. 그 자체로 이게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신용장 요건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명백한 불일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불일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거절 통지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급거절 통지가 유효해야만이 그 신용장상의 법률 관계에서 이 개설은행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급거절 통지가
신용장 UCP 통일직 UCP 600에 위반되는 통지다. 뭐 기한을 넘었달지 불명확한 불일치 사항을 자세하고 충분히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달지 이런 통지는 안 되죠. 예, 이 사안은 이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법원 2011년도 판례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칙 UCP 500이라고 부르는데 제9조 A양 제4호 제10조 D양 제14조의 A양 등 규정을 종합하면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환호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이 환호음 매입한다고 그랬죠. 뭐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 이해하시죠.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매입은행이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면 이제 역으로 상환을 구하죠. 신용장 개설은행은 상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당연히 상환해야죠. 따라서 분할 환호 의무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호 의무를 발행하고 선적 서류 중 일부를 위조하여 서로 다른 은행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위조된 선적 서류를 매입한 선행 매입은행의 신용장 대금 청구에 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 서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던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하자가 있음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지금 매입은행이 뭐 선행 매입은행이 있고요, 원 매입은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개설은행에 바로 상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거래은행 후행 매입은행에 상환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설은행. 그런데 이 선행 매입은행에 지금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 선행 매입은행이 신용장 대금 상환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상환했어요. 근데 이게 좀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그 선행 매입은행이 위조된 선적 서류를 매입한 위법이 있다. 이걸 발견하고 상환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설은행이 선적 서류에 상당한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 서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하자가 있음을 간과하고 신용장 대금을 상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후행 매입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신용장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환호음이 발행되었고 은행이 환호음 일부를 선행하여 매입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신용장은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환호음 등을 선의로 매입한 후 신용장 대금을 상환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선행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했다. 요점을 내세워서 신용장 한도 금액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행 매입은행에 상환을 할 시점에서 지금 상환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상환했는데 후행 매입은행이 또 상환을 구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다가 신용장 한도 금액도 초과했죠. 이런 사유를 둬서 이제 지급 거절했는데 사실 선행 매입은행에 상환할 당시에 이게 위조된 선적 서류를 선행 매입은행이 매입했고 이 사실을 개설은행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상환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정하에서 후행 매입은행의 상환 청구에 대해서 선행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했다라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항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는 상품 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 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 신용장 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이제 은행원인데요. 상품 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 경험이 없죠. 일반적인 지식 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말하며 은행원은 이러한 주의를 기울여 신용장과
기타 서류의 기재된 문헌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용장 조건과의 합치 의무를 지켜낼 의무가 있다. 신용장 거래 그 사무에 종사하는 은행원은 이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선량 관리자의 주의라고 할까요? 우리 사법상 그러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신용장 사무를 취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조된 선적 서류를 선행 매입은행이 매입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면은 그 지급을 거절해야 됩니다. 지급하고 나서 후행 매입은행이 지급을 요구하니까, 청구하니까 그러한 사유로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엄격일치 원칙이 인정되는 근거는 뭐냐? 첫째, 지급은행이나 매입을 하는 은행은 개설은행은 특별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개설은행이 이제 신용장을 개선해서 신용장사의 법률 관계를 창설한 어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쉽게 얘기해서 제네시스야. 여러분 우리 차 종류 중에 제네시스가 천지창조, 신용장 거래 법률 관계를 창조. 네. 지급은행이나 매입은행은 이 개설은행, 신용장 사무, 개설은행을 위해서 신용장 사무를 취급하는 특별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복대리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민법상 대리 제도가 있죠. 대리, 복대리, 특별 대리인. 또한 개설은행은 매수인의 특별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의 대리인이죠.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신용장 사무를 처리해 주시오. 일종의 위임계약, 민법상 위임계약 비슷합니다. 매수인이 개설 의뢰인이 되고 개설은행과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설 계약은 일종의 이제 위임계약 비슷해요. 그리고 지급은행이나 매입은행은 복수임인이라고 할까요? 복위임 관계에 있다. 개설은행과 그러니까 매수인, 개설 의뢰인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매수인이 본인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한된 대리권만을 갖는 이들 대리인으로서 은행들이 수권된 권한은 없는 행위를 했다면 본인으로서의 개설 의뢰인은 대리인의 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따라서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거래의 상업적 위험을 부담해야 할 것인 바, 엄격일치 원칙은 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제시된 서류 조사를 성실히 하도록 요구한다. 형식적 심사지만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 서류 조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임인으로서의 어떤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둘째, 물품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이 서류를 거절함으로써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엄격일치 원칙은 신용장에 요구하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를 엄격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되, 일단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 하여금 무조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개설 의뢰인이 자기 필요에 따라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 예, 신용장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제 시간이 가니까 뭐 시장 상황이 불리해서 대금 지급하기가 싫다, 뭐 어쩌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신용장이 개설되면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게 돼요. 셋째, 엄격일치 원칙은 은행 업무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다루는 것을 그 본연의 영업으로 하는 상인인 바, 은행도 상법상 상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하여 그 영업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죠. 뭐 은행에 관련한 공법적 어떤 특별법, 은행법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상인이에요. 그 영업의 일부로서 수많은 거래 분야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은행으로 하여금 이 모든 거래 분야에서 거래의 관행이나 관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엄격일치 원칙은 은행으로 하여금 특정 거래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출 필요 없이 자기에게 제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특정 거래나 산업을 이해하는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언젠가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죠. 은행원이 이게 제대로 지금 매매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뭐 선적일 날 선적되었는지 저 부두에 가서 뭐 알아보고 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면에 비춰서 조사를 하고요. 그 서류거래 원칙, 신용장 거래는 서류거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면 그 제시된 서류들이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만을 심사하면 된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설사 이게 뭐 그 기본 계약상의 어떤 관련한 지식 뭘 알고 있더라도 그걸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용장은 이제 독립추상성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자, 그 엄격일치 원칙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엄격일치 원칙에 따르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또는 그를 대리하는 지정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거나 환어음을 매입해야 하지만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급 또는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이를 은행은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지 지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 조건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뭐 자기의 위험, 자기 책임으로 개설은행 매수인과 어떤 네고시션 협상을 해가지고 이거 지급을 수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수권을 받아서 뭐 지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지급을 위해 심사해야 하는 서류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또는 보험서류 등 다양하다. 이때 반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서류가 전체로서 신용장 요구하는 특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모든 서류가 각자 제반 특정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에 제시된 모든 서류는 동일한 물품이나 용역 또는 기타 다른 이행과 관련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 서류가 동일한 물품이나 용역 또는 기타 다른 이행에 대한 언급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문면상 서류 상호간에 모순됐다면 이들 서류 제시는 엄격일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신용장 거래, 신용장상의 법률 관계는 결국 또 물품, 용역, 기타 그 원계약의 이행 이런 것과는 독립하다. 뭐 이렇게 독립상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런 원칙에 서 있습니다만은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거래로서의 어떤 인테그리티, 일관성이 있느냐, 일체성이 있느냐, 이걸 은행원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면상 그 신용장 조건과 자세히 엄격일치 원칙에 대해 심사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제시된 서류 상호 간에 물론 이때도 이제 문면상 심사입니다. 문면상 모순된다. 이건 도대체 하나의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서류들이 지금 섞여 있다. 그러면은 엄격일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엄격일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해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하면 엄격일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게 문제된다. 예를 들어 컴퍼니를 CEO. 약어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축약한 경우와 같이 신용장이 사용한 단어와는 다르지만 물품을 정확히 표현한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 이를 엄격일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하는지 또는 일정한 기일 이전에 물품이 도착할 것을 신용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서류 이외의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 이 부분은 이제 서류 조건이 아니니까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격일치 원칙, 은행의 매입은행의 서류조사 의무와 관련해서 엄격일치 원칙이 문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를 통해서 좀 이해를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판례입니다.
신용장 약정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헌대로 엄격하게 합쳐야 한다고 하여 작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작구에 약간의 경미한 차이가 있다. 이게 뭐 쭉 나오는 말이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헌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공자님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국제적 표준은행 거래 관습 이거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있는지 이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자, 이 사건 신용장의 수익자이자 상업송장의 송화인 및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이거 뭡니까? 피보험자는 이렇게 보면 신영 텍스타일 LTD. LTD는 뭐 회사 DM이 이름에 붙죠. 신영 텍스타일 LTD. 이거는 이제 상업송장의 서명과 이 회사가 이제 아마 매도인인 것 같습니다. 매도인은 송화인이 보통 되겠죠. 상업송장을 작성하고 뭐 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상업송장의 소명과 보험증권을 170배서에 기재된 신영 텍스타일 컴퍼니 LTD CEO가 하나 붙어 있네요. 는 회사 명칭 기재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네요. CEO점이 붙었어요. 신용장의 요구서들을 대조하여 보면 같은 주소를 가지는 동일한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앞서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적 서류상 당사자 표시 불일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용장 거래의 서류 일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리라는 건 이제 법적 논리를 얘기해요. 법리. 쭉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률을 오해하거나 상업송장에 관한 신용장 통유칙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어떤 경미한 차이로서 신용장 조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뭔가 괄호 안에 뭐 들어있죠. 원심이 신용장의 요구 서류로서 상업송장인 일반적으로 그 서명을 요구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판단을 기초로 한 부분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일부 이제 결론에는 소장이 없지만 소장 없다 이건 뭔 뜻이에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로우스쿨 지나가고 뭐 판사가 된다든지 하면 이런 한문적 문투 지금 뭐 우리 그 성문 법령을 뭐 쉽게 한글화한다 뭐 이런 게 하면 판결문 아마 잘 안 그럴 거예요. 그 괄호 열고 이제 원심이 좀 다른 점도 있다. 여기 괄호가 여기 있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용장 요구 서류로 이래가지고 어떤 결론에는 이제 소장이 없다. 자, 2006년도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하면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한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신용장 통일규칙 제37조 C항에 하면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그 개설 의뢰인에 대해서 수임인의 지위에 씁니다. 신용장 개설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용장 사무를 수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관 의무를 다해서 이 신용장 사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상업송장의 상품 명세에 관한 기재는 다른 서류의 상품 명세와는 달리 엄격하게 신용장 기재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상업송장은 이제 자기 작성 서류로서 그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다른 서류하고 달리 일반 다른 서류는 뭐 통상 사용되는 용어로
기술하고 상호 모순이 없으면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상업송장은 자기 작성 서류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엄격한 일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봐요. 이런 취지가 쭉 선례들이 있고요.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의 양도 통지문과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 서류 사이에 봉천 실업 명칭이 봉천, 하나는 봉천, 하나는 봉천으로 서로 다르고 이 UN, EON 우리 보통 이제 영문 표기에서 뭐 이런 뭐 상호 뭐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게 거래를 할 때 이 기업들이 잘 알아서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다르네요. 어쨌거나 영문 표기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 뭐 이런 두 표현을 다 표기를 씁니다만은 그 주소도 그럼 주소는 같냐? 1450-14와 1400-1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러면 이게 많이 다른데 서로 다른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신용장의 양도 통지문상의 수익자와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 발행인은 다른 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 등 나머지 선적서류 기재사에 불일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 원심 판결기와 기록에 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은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 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부하는 것인데 110%인가요? 120%인가요? 그 부보 금액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적격성 있는 보험 서류가 제시돼야 됩니다. 이 사건 신용장사의 도착지인 신강은 중국 신강항을 가리키고 보험증권상의 도착지인 신장은 중국 신지양 자치구 또는 산시성 신지양현을 가리키는 영문 표기로서 이것도 또 좀 이것도 다르네요. 이 정도면은 좀 다른 게 아니죠. 뭐 지명이 워낙 많은데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는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와 명백히 다른 곳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렇죠. 이 사건 보험증권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도착자 신강으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그 부적격한 선적서류고 그 매입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도 매입을 할까요? 은행망을 통해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이 알아보고 그렇게 된 일이다. 내 책임으로 내 책임으로 하겠다. 지급하라. 뭐 그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 판례입니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장 거래는 그 기초가 된 상품 후 매매 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고 그렇죠? 원인 관계와 절연됩니다. 그 거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일치함을 요한다. 1993년 개정된 신용장 통일직 UCP라고 했죠. 13조의 양은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쭉쭉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출된 서류 상황을 문면상 일치하지 않으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죠.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 계약으로 수임인 신용장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이 됩니다.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 점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바 여기에서 상당한 주의함은 상품 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 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 경험에 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킨다. 그래서 아까 뭐 쭉 나온 부분입니다. 다만 신용장 첨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헌대로 엄격하게 합치어야 한다고 하여 작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작고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쭉 문헌의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앞에 나온 그런 법리들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준을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언젠가 우리 신용장 구경했죠? 그 서류 조건으로 쭉 돼 있는 그 신용장 조건, 개설은행 그리고 개설의뢰인이 그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 조건을 부기한 였는데 그 취지, 그들의 취지를 전혀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 우리가 약어로 ISBP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BP는 Banking Practice 준말이에요. 비추 용인될 수 있는 점에 따라한다. 원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상고 이유로 다투는 이 사건 제3신용장 과 이에 터잡아 제시된 제1, 2차 선적분 상업송장을 비교해보면 제1차 선적분 상업송장은 상품 명세에 기재된 프레시 헤어테일과 제2차 선적분 상업송장은 상품 명세에 기재된 옐로우 콤비나 화이트 콤비나 첩 마카렐 이런 쭉 있습니다. 헤어테일 C라번 모두 그 단가가 2,200불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Other Kind of Fish는 또 단가가 2,800달러로 돼 있네요. 그래서 신용장에 Other Kind of Fish 단가 2,800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상품 명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단가도 차이가 있고 Other Kind of Fish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단가가 다르네요. 한편 위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 목록 중 단가가 2,200불인 것으로는 탑 쉘즈 앤 아더스가 있으나 이 문구를 지적하면 소라와 그 밖의 것이 되고 기타 의류에 대하여는 이미 위 신용장 조건에 Other Kind of Fish라는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아더즈라는 소라에 준하는 것, 즉 조개류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이게 지금 생선 거래인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헤어테일은 갈치인가요? 옐로우 콤비나 화이트 콤비나 조기, 첩, 맥커렐, 꽁치, 시오드, 대구 등등, 이스턴 플랫헤드, 이거 양태인가요? 등은 모두 어류로서 이를 탑쉘즈 앤 아더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소라에 준하는 조개류로 해석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어류입니다. 조개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명세하고 신용장 조건하고 이게 불일치한다 이렇게 봤어요. 상품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데 한 장의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한 장의 선화증권이 발행되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 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한다고 인정되면 개설은행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 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부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가 불일치하면 전체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 장의 상업송장에 대해서 한 장의 선화증권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만 거절할 게 아니고 전체 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선적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개설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강구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 그 위험은 이 사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것 같아요. 그 위험은 개설은행이 부담해야 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개설은행이 제대로 신용 선적 서류를 제대로 이렇게 조사하고 불일치 사실을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대해서 신용장 대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부실한 선적 서류를 가지고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겠죠. 개설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이런 경우에 상환 의무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2009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하면 이 사건 신용장은 물품명세 사이즈 0-100 mm 100 PCT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물품명세 이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이 사건 1차 지급 요구 시 제시된 상업송장에는 물품명세 기재가 전혀 없었고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라고 하는 분석증명서의 사이즈 어널리시스 050 mm 75.21%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차 지급 요구 시 제시된 서류 중 상업장에 물품명세 자체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외환은행은 분석증명서에 기재된 사이즈 어널리시스 0-50 mm 75-21%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완한 상업송장을 제시하여 2차 지급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2차 지급 요구 시 제시한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명세는 75.21%가 0에서 50mm 사이에 분포한다는 것일 뿐 나머지 24.79%에 해당하는 물품 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그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기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러네요. 이 상업송장의 물품명세 기재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 조건하고 엄격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이즈 0-100 mm 100 PCT 이게 신용장 조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물품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물품명세 기재가 차이가 있죠. 불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13주차 첫 회시 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2차 시 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